이 돈은 결국 해외로 갈 겁니다. 해외 기업이니까 해외 자본은 전세로 두지 않거든요. 무조건 월세로 둘 겁니다. 이 해외 자본은 자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실로 둘 겁니다. 서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정책들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박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인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스튜디오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말 급한 이슈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빨리 해드리고 싶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로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소형 주택, 소액 경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소액 투자를 전문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면적이 크지 않은 뭐 1인 가구, 2인 가구, 10평에서 20평 정도 대상이 되는 부동산들을 보통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기사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빌라 투자, 오피스텔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집에서 켜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기사 제목을 보면 한국은 나 혼자 산다, 돈 냄새 맡은 글로벌 부동산 공룡들 몰려온다 라는 기사가 이제 12월 1일 날 나왔습니다. 1인 가구 절반이 월세로 거주. 우리가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 많은 비율이 월세로 산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서 새 시장 열린다. 오피스,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 뭐 상가 이런 것만 투자하던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임대주택에도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KKR 글로벌 외국계 기업도 이제 한국 운용사와 손을 잡고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1인 가구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들,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거고, 공격적으로 우리 주택 부동산, 과거에는 주택 시장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정말 주택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해외 자본들이 주택 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로 줄 수도 있고 재개발식으로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해외 자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뒤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지만 해외 기업에서도 최근에 우리나라가 1,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전세 사기 큰 이슈가 있음으로써 이제 많은 세입자분들이 전세보다 이제 월세로 전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수요가 월세로 몰리겠구나 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T 슬라이드를 보면서 기사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빌라 또는 앞으로 투자할 빌라 오피스텔에 어떤 점에서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그리고 어떤 결과로까지 이어지는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기업이 국내 주택에 투자하는 이유, 왜 투자를 할까요?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하인스, M&G, 모건 스탠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글로벌 회사고, 홀버그, 크레스트, 비스트로 버츠, 이 기업이 과거에 오비 맥주를 인수해서 크게 부풀린 뒤에 엑시트하고 빠져나갔던 그런 유명한 회사예요. 이 기업들이 지금 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 그리고 서울 복수 지역 임대주택, 동대문구 임대주택, 위브플레이스 회기 공급하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운영사와 임대주택 펀드 조성, 부동산에만 운영하는 자본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달러니까 곱하기 1000을 해야겠죠.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큰 회사들이 우리나라 국내 임대 시장, 그리고 그 임대 시장이 아파트 이런 쪽이 아니라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빌라, 오피스텔 쪽에 투자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 회사들이 왜 관심 없던 우리나라 주택에 투자를 하게 됐을까요? 돈이 되니까죠. 수익률이 되니까. 오늘 주제입니다. 공시지가 126%가 쏘아올린 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공시지가 126%가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으로 집주인들이 갑자기 빠지는 보증금 한도를 버티지 못하고 보증금을 이제 빠진 만큼 내줘야 되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경매로, 많은 부동산들이 경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이 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는 위험하구나 해서 많은 분들이 월세로 바꾸게 됐죠.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찾다 보니까 원래도 귀했던 월세 매물이 더 씨가 마른 거죠.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월세로 사람들이 몰려서 월세 가격을 올리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전세도 안 찾지만 집을 사지도 않아요. 빌라 위험한 거니까 사지도 않습니다. 집을 사지도 않고 전세도 안 찾으니까 사람들이 다 월세로 가고, 월세는 올라가는데 매매가는 떨어지고 매수해서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글로벌 회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도 있어요. 지금 전세금 대출 규제도 뿐만 아니라 보증보험의 한도를 낮춤으로써 계속적으로 전세 사기가 터지고 있고, 버티지 못한 집주인들이 계속 경매로 어쩔 수 없이 넘기게 되고, 그 사람이 전세 사기꾼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면서 전세를 안 찾게 만들고,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가다 보니까 월세가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세 대출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더 빠르게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더 귀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 사장님들한테 많이 문의를 하는데, 정말 월세는 매물이 바로 계약이 됩니다. 월세 매물 하나 내놓은 거 있었거든요. 세입자가 나간다 그래서 다음날 계약됐습니다. 찾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월세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 1인 가구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 중에 많은 비중의 1인 가구가 집을 사기보다는 월세로 가거든요. 보시면 이제 전월세 거래량 비중이 이 전세 사기 터지고 나서, 그 당시 터지기 전에는 54%, 한 반 정도였는데 지금은 70%가 월세예요. 아파트도 월세 선호 현상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세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을 올릴 여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세 찾던 사람들이 월세를 찾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월세의 주 수요층인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530만 가구였던 1인 가구가 지금은 몇 프로가 오른 거죠, 이게? 비중으로 치면은 거의 1.5배가 올랐습니다. 2030년도에는 70%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지금 해외 자본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자본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게 되니까, 취득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과되는 세금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는 그 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서 받는 월세, 매매 차익,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인이라면 임대 차익으로 얻은 돈, 그리고 매매 차익으로 얻은 돈을 우리나라에서 쓰겠죠. 해외 자본은 여기서 얻은 임대 차익, 매매 차익을 우리나라에서 쓸까요? 과연? 이 돈은 결국 해외로 갈 겁니다. 해외 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해외 유출되는 금액이 훨씬 더 크겠죠. 두 번째는, 다른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전세가 계속 소멸이 될 겁니다. 해외 자본은 전세로 두지 않거든요. 무조건 월세로 둘 겁니다. 전세가 점점점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월세라든지 매매가가 폭등하게 되는 겁니다. 해외 부동산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전세 사기, 그리고 공시가 126%가 만든 떠올린 공이죠. 전세 소멸이 되면서 월세나 매매가가 폭등하게 될 겁니다. 이 해외 자본은 자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세가 맞춰지는 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도 그냥 공실로 둘 겁니다. 그 정도 공실로 둘 수 있는 자본력이 되니까 점점점 비싼 월세를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특히나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매수해서 비싼 월세로 계속 맞출 겁니다. 점점점 올리게 되겠죠. 또 어디가 집중을 합니까? LH, 허그 이런 데서 공격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빌라들을 경매라든지 일반 매수로 매수를 하고 있죠. 일반 사람들이 빌라를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습니다. 월세로 나오겠지만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월세가 올라가고, 매매로 찾는 사람들은 많은데 매매로 나온 매물이 없다 보니까 또 매매가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본력이 있고요. 우리나라 공공기관 LH라든지 허그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파는 사람만 있고 나오는 매물이 없는 겁니다. 월세라든지 매매가가 당연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박탈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라고 하면은 고가의 아파트 시장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 시장이 있을 텐데,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월세 또는 전세 매수할 수 있었던 빌라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이상 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주택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 빌라나 오피스텔이 전세라든지 월세가 저렴해서 소득이 높지 않은 서민들이 살 수 있었던 그 빌라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싼 금액의 월세라든지 집을 사려고 해도 비싼 매매가를 지불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5년 안에 저는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비싼 월세를 내면서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만원, 50만원만 내면 내 월세로 충당이 됐었는데 100만원, 150만원 내 월급에서 많은 비중, 월세로 내는 비중이 점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집을 사려고 해도 매매가가 이미 폭등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은 기업들 그리고 LH에서 집을 사고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지금은 가격이 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서 집을 찾으려고 하면 이 기업들 그리고 LH, 저처럼 경매로 샀던 사람들이 집을 비싸게 내놓겠죠.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국 지금 정부에서 어쨌든 서민들을 지켜주려고 했던 공시가 126%, 서민들한테 저렴한 전세로, 안전한 전세로 주려고 우리가 보증보험을 낮추는 거야. 낮아진 전세가로 서민들은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게 결국 강제로 낮아진 전세가는 이런 후폭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서민들을 지키려고 했던 정책들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박탈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향후 투자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투자라든지 내 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국내, 그 중에서도 당연히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서울 지역 부동산의 빌라라든지 오피스텔이겠죠. 이 빌라 오피스텔의 글로벌화에 따라서 전세가 점점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글로벌 기업들은 이 집을 매수해서 절대로 전세로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월세로 다 놓을 겁니다. 전세가 점점점 사라질 거고요. 전세가 점점점 없어질 테니 앞으로 투자할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전세 놓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월세 세팅을 할 목적, 대출 받아서 월세 두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로 싸게 받았다 하더라도 이 전세 세팅을 했을 때 나중에 보증금을 얼마 빼줘야 될지 예상이 안 됩니다. 얼마까지 뺄지 모르겠어요. 126%에서 멈출 줄 알았던 보증보험 한도가 112%, 그리고 100%, 90% 이렇게 계속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본금을 축적해 놓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투자할 때는 월세 세팅을 할 생각을 하셔라. 기존에 투자해 놓은 주택도 전세 세팅한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월세로 전환할 준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로서 긍정적인 면을 따지자면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월세 세팅하는 데 있어서 월세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매로 산다던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 빌라 오피스텔을 만약에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저는 결국 시간이 2년 3년 지나고 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가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가격은 계속 눌려 있고 시간이 지나고 이게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냄새 잘 맞는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 것만 봐도 결국 가격이 올라갈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가장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예요. 그런 기업이 지금 한국 기업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왜요? 단순히 월세 수익률이 좋아서? 절대 아니죠. 가격이 폭등될 걸로 예상이 되니까. 투자하고 월세 좀 받다가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팔고 빠질 거예요. 부동산에 관해서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인데 가격이 올라갈 게 보이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세팅을 하지 말고 월세 세팅을 해서 월세 수익을 거두시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를 글로벌 회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매도를 하고 나오자는 거죠. 그럼 충분히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엔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의 종합적인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무주택 1주택자가 서울 빌라를 사는 이유입니다. 서울 빌라 낙찰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엄청 유망하죠. 제일 돈을 잘 번다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면 되거든요. 세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리스트를 가져온 건데요.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자산 운용 규모가 엄청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운용하는 전체 금액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 임대시장, 그 중에서도 아파트 이런 게 아니라요. 1인,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오피스텔, 그리고 소형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빌라, 방 2개짜리 이런 것들에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얼마를 투입할 건지는 아직 나온 거는 없고요. 부동산에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 글로벌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에 따라서 매매가도 올라갈 거다라고 확신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싼 값에 사들여가지고 경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비싸게 팔고 빠져나오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왔었는데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에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이런 기관들에서 쓰는 이제 분석법은 고차원적인 분석법을 도입을 해서 계산을 하고 자본을 넣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는 거죠.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면 전세 사고가 터졌죠. 전세보다는 사람들이 월세를 찾습니다. 월세 매물은 한정이 돼 있어요.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가격 그리고 빌라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 수요층인 1인 가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30년도까지 거의 70% 육박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 외에 금리가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내가 받는 월세는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가 줄어들게 되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공급할 만한 집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멈춰 있고요. 전세 기피뿐만 아니라 전세 대출 규제 때문에 전세를 못 들어가서 월세로 찾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도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월세 상승, 수익률 증가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매매가로 반영이 돼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자본은 최종적으로는 이 매매가 상승을 노리고 우리나라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사
물가를 보시면 서울 빌라 거래 월세가 추월하고 보증금 급등, 보증금 천당 월세 5만 원으로 환산해서 보증금을 좀 높인 그런 구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거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증금이 올라가면 보통 월세는 싸줘야 되는데 시세가 올라가게 되면 보증금만 올라가고 월세는 그대로인, 전세가 감소한 만큼 일부 금액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원룸 월세 100만 원은 기본, 빌라 전세 시장 붕괴가 촉발한 월세 폭등. 강북구 수유동의 한 6평짜리 물론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 87만 원이라고 합니다. 수유동이 월세 87이면은 뭐 강남이나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100만 원 예상이 아니라 더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공급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고 수요가 계속 월세로 더 몰린다라고 하면 허그에서 보증범위 한도를 더 낮춘다? 112% 낮춘다? 2배 되는 거는 10년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이 큰 영향을 받게 되겠죠. 주거비로 많이 나가게 되면 지갑을 열겠어요, 안 열겠어요? 자영업자분들도 어려워지고 돈이 돌아야 되는 내수 시장이 또 침체되는 거죠. 살리겠다고 또 나라에서 돈을 풀겠죠. 그러면서 또 부작용들이 발생될 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들이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법대로 경매에서 빌라를 정말 적극적으로 낙찰받고 있죠. 낙찰 사례의 한 80% 이상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든요. 단타 매도가 안 되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게 뻔하니까. 얼마 전에 끝난 24기 교육생이 낙찰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가 3억짜리가 한번 유찰이 됐을 때 우리 교육생이 2억 7,500만 원에 입찰 경쟁 4명을 물리치고 낙찰을 92%에 받으셨습니다. 감정가 대비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의 시세가 얼마인지. 강서구 화곡동이 아니라 이제 등촌동이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가격 자체가 좀 있습니다. 화곡동보다는 집값 자체가 높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적 자체가 13평이에요. 외관상으로 보면 이제 준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방이 하나, 둘, 3개. 13평에 3개이기 때문에 방이 크진 않을 거예요. 방 3개에 화장실 2개 나오는 구조입니다. 교육생분이 조사한 가격은 3억에서 3억 2천으로 조사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억 2천까지는 무난하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잘 받으셨고 권리 분석 자체는 주택공사가 대항력을 승계받았으나 포기한 물건이 돼서 아주 깨끗한 물건이 된 겁니다. 역세권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주택가들이고 위쪽으로 좀만 나가면 이제 신정초등학교, 한강고등학교가 있고 좀만 나가면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는 분들은 지하철보다는 버스 정류장에서 바로 역세권까지 진출하거든요. 단타매도로 충분히 3억 2천 해도 되지만 최근에 받는 것들은 좀 갖고 가실 수 있는 분은 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월세 수익률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를 월세로 놨을 때 보증금 3천 기준으로 9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대출이자 내고도 충분히 월세 수익률이 괜찮을 거란 말이죠. 금리 자체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1년 뒤에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월세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다음 물건도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 낙찰 사례입니다. 여기는 화곡동입니다. 그레이스빌이고 전용 면적은 8.7평 정도가 됩니다. 서울 지역은 10평이 안 되는 물건도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좀 잘 되더라고요. 물건을 보면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공동 현관문에 이렇게 도락도 있고 도면을 보시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이제 방 3개까지 안 나와도 거래가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2인 가정까지는 매매 수요가 있다 보니까 거래가 좀 되는 편이고 여기도 이제 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승계받았으나 포기해줬습니다. 권리분석 깨끗하고 딱 8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억에 감정된 거를 1억 8천에 낙찰을 받으셨고 위치도 되게 좋네요.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조사한 시세는 2억 2천. 한 2년 전에 나온 것들을 보면 감정가가 시세보다 월등히 높았거든요. 요즘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오히려 감정가가 시세보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물건도 지금 교육생이 조사한 매매가가 2억 2천인데 감정가는 2억 500이에요. 그래서 가격을 88%를 썼음에도 매도 차익이 충분히 있죠. 교육을 받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가격이고 우리 교육생분이 이제 월세 시세까지 조사한 거 보니까 월세 세팅을 하고 2년 동안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그때 됐을 때 매매 시세는 2억 2천일까요? 아니면 2억 5천 이상이 될까요? 후자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월세를 5천에 50으로 맞추면 묶이는 투자금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대출을 그냥 80% 정도만 받아도 사실 묶이는 돈이 없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사실 경매로 사가지고 바로 팔아도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매도 사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9기 교육생분이 이제 강북구 번동의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대항력이 있었으나 말소 동의가 되면서 이제 대항력이 포기된 물건이고 2018년도에 지어진 준신축급의 다세대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평이고요. 2억 7천 감정된 거를 2억 2,700에 84% 가격에 낙찰을 받고 2억 5,4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한 2,700 정도 나고요. 비용 낸 거 뭐 인테리어 한 거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해도 1,000만 원 후반대는 남는 구조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갔다면 비싸게 팔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급매 수준으로 매도를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기도 쪽 사례들을 한번 보면
2019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물건을 2등과 37만원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70% 가격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전차보다 한 30만원 더 올려서 쓰신 거예요. 최초 감정가 3억이었고요. 세전으로 2,400만원 차익을 만들고 매도를 하셨습니다. 비용 다 제하고 나면 수익률 한 5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7월에 낙찰 받고 9월 초에 잔금 납부하고 12월 27일 날 잔금이네요.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취등록세 법무사비 350만원에 수리비 100만원, 명도비는 안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간 돈 자체가 대출이자까지 하면은 얼추 1000만원이 아니라 한 600만원 정도면 다 처리를 했겠는데요. 세후로 해도 한 2천만원 가까이는 남았을 것 같습니다. 연말 들어서는 대출 부분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더 접근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매도하실 때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보면서 대출에 대한 것 때문에 매수자분들이 좀 못 사지 않냐 이런 것도 같이 물어보시면 꼼꼼한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의는 6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행 서비스, 할인권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경매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 입찰 대행, 그리고 명도, 인테리어, 부동산 사장님들 연락처, 강제 개문으로 할 수 있는 열쇠공 사장님, 할인가로 시중에 한 25만원 정도로 도어락 파손 없이 열어주시는데 우리 교육생분들한테는 10만원대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분들은 연계되는 서비스들을 제가 계속 섭외해가지고 추가해드리니까 빨리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간 중에 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육 들은 거를 복습할 수 있도록 매일 미션을 제공해드리고 성실히 수행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6주 뒤에는 경매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고요. 교육기간 중에 권리분석 보충 강의도 한 번 더 하고요. 동해 임장 10시에 모여서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 이것까지 합치면 사실 6주가 아니라 8주 강의인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네. 소액 투자금으로 네. 빌라 경매해서 네. 월세 100만원 세팅하기. 월세 세팅을 굉장히 싫어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풀피를 하거나 단타 매도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분위기가 또 빌라 월세도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당시는 상황이 어땠냐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고 월세보단 사람들이 좀 전세를 많이 찾는 분위기였어. 월세가 올라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고 월세는 매물이 적어지면서 귀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이러면 메리트가 발생되는 거죠.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금리랑 월세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경매로 낙찰받고 월세 세팅하기까지 많은 절차들이 있습니다. 물건을 찾고 권리 분석을 하고 시세 파악을 하고 입찰가를 써야겠죠. 현장에 가서 타자가 없는지 파악하고 대출이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찰을 합니다. 낙찰이 되고 나서 소유권을 또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또다시 일주일 뒤에 잔금 납부 통지가 옵니다. 한 달 정도의 기한을 줘요. 낙찰 받고 나서는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총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잔금 낼 때까지. 은행에 가서 대출 사인을 하고 대출 실행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겁니다. 7번부터가 이제 집주인이 된 거예요. 낙찰 받고 나서는 아직 집주인이 아니라 계약자 신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금 납부까지 끝내면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배당기일이라는 게 잡혀요. 우리가 배당받는 게 아니라 배당기일 이후에 법원에 위탁돼 있는 돈을 찾아가시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이전받고 나서 집주인으로서 여기 살고 있는 분을 내보내고 빈집인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한 뒤에 계약자를 찾을 겁니다. 그 기한이 얼추 빠르면 한 달 반, 늦으면 뭐 2달, 3달까지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안 나가주면. 오늘 설명드릴 거는 월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도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로 부동산들에 뿌립니다. 통상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에 난 이 집을 즐겨찾기를 해놓을래, 세입자가. 그러면 가계약금이라는 걸 보냅니다. 100만원 아니면 뭐 50만원 선입금을 해줘요. 먼저 받았던 50만원은 제외하고 10%를 받는 거예요. 계약서를 쓸 때. 집주인은 그동안 내놨던 광고들을 다 내리셔야 됩니다. 계약이 됐기 때문에. 특약사항은 부동산에서 쓰는 거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입주할 때 나머지 90% 들어오면서 잔금까지 같이 입금을 해요. 관리비라든지 뭐 전기비 이런 거 정산 안 된 게 있으면 집주인이 그동안 정산 안 된 거 정산하고 입주하는 날부터는 세입자분이 이제 정산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죠. 월세 세팅하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빌라 경매로 네. 낙찰을 받아가지고 월세 세팅하는 걸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분위기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전, 3년 전 그때는 어쨌든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시점이었고 월세보다는 전세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월세로 내놨을 때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라는 빌라가 있는데 여기에 월세 시세가 2천에 65예요. 그리고 내가 낙찰을 1억 6천에 받았다고 할까요? 보통 대출 70, 80% 실행을 합니다. 그럼 대출 80%면 이 금액이 1억 2,800만 원이거든요. 이 1억 2,800에 대한 대출 이자가 매달 부과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을 보여드리면 가계대출 기준으로 4.6% 싸면은 4.3%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업자 대출로 가면 5%가 좀 넘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4.5% 기준으로 가보겠습니다. 4.5%를 곱하면 576만 원이 나옵니다. 12를 나누면 한 달에 48만 원의 대출이자가 나오는 거죠. 4.5% 기준으로 48만
48만 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낙찰받았을 시점에는 대출이자가 4.5%여서 48만 원이 매달 부과가 돼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는 시세가 65만 원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이 월세가 2천에 75만 원이 돼 있고 대출금리가 4.5%가 아니라 4%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부담해야 되는 대출이자는 예전에 48만 원이었지만 2년이 지났을 시점에는 한 달에 42만 원, 그러니까 6만 원이 싸지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되는 돈은 내려가고 받아야 될 돈은 올라갔거든요. 이러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65 빼기 48 하면 17만 원밖에 안 남았다면 금리는 내려가고 받아야 되는 돈은 늘어나게 되면서 33만 원이 남게 돼요. 2배가 올라가요. 지금 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월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월세 매물이 지금 귀해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사서 월세로 나왔어야 되는 매물들을 허그에서 막 낙찰 받아서 막 월세도 아니야. 전세로 주고 글로벌 기업에서 사서 시세보다 아마 비싸게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월세 가격을 또 올리는 효과가 있겠죠. 제 생각에는 2년이 지난 시점에는 월세는 충분히 10만 원 정도는 올라갈 것 같고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한동안 또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대출이자 싸지는 거는 금방일 것 같아요. 제가 보증금을 2천만 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 빌라라고 했을 때 최우선 변제라는 걸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가 5,500만 원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경매로 넘어가도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만약에 5,500으로 하면은 어떤 구조가 가능하냐면 내가 낙찰은 1억 6천에 받았는데 보증금을 다 받고 나니까 1억 8,300만 원이라는 돈이 회수가 돼요. 풀피가 2천만 원이 넘어요. 1억 2,800에 대한 대출 이자까지도 어느 정도 이걸로 상쇄가 되는 거죠. 이게 묶인 돈을 난 1,000만 원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보증금을 뭐 예를 들면 2,500까지 낮춰도 되거든요. 이 월세를 얼추 한 60만 원까지 올릴 수 있게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만 묶어놔도 월세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은 앞으로도 좋아질 거예요. 경매기 때문에 시세 2억짜리를 1억 6천에 받았기 때문에 대출 80% 받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투자금이 다 회수되고도 남는 구조가 완성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집을 팔지 않아도 풀피를 만들 수 있고 경매로 애초에 싸게 산 거 4천만 원의 매도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겠죠.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내야 될 돈들도 분명히 발생이 돼요. 뭐 하자라든지 수리 이런 것들에 좀 취약한 것들은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된 거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낙찰 받고 나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제 기준에서 2010년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을 낙찰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그런 것들이 지금 경매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 10년보다 더 이전 거를 굳이 낙찰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준신축급도 싸게 많이 낙찰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받은 물건 기준 월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천시 서구 당하동에 있는 12평짜리 방 3개짜리를 9,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대출을 90% 받았죠. 그래서 투자금이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요거는 신탁 대출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80% 받는 게 투자금을 더 줄이는 데는 오히려 이득입니다. 보증금을 따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수리비까지 해서 150만 원 지출해서 9,650만 원 정도가 들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취득세 법무비까지 합치면 얼추 1억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하고 뭐 취득세 법무비 다 내고 나면 내 순수 내 들어가는 돈이 1억 기준으로 봤을 때 2,4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400만 원 투자한 물건에 지금 받을 수 있는 월세가 여기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보증금 1,000 기준으로 65까지 나오거든요. 이 물건 대출이자가 얼마냐면 4.8%를 받았거든요. 12로 나누면 저의 대출이자는 3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월세가 1,000에 65예요. 그래서 월세 흐름을 35만 원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묶인 돈이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35만 원에 12를 곱하면 42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1,300만 원이 들었으면 수익률이 32%가 나오는 거거든요. 월세 수익률이. 오피스텔 같은 거 월세 흐름 만든다라고 하는데 취득세 법무비 합치면은 거의 뭐 3, 4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1,300만 원으로 지금 30만 원, 35만 원 만드니까 취득세가 비싸구나. 4.6%니까. 일단 저는 단타 매도를 할 거지만 여차하면 이거 월세를 돌려도 너무 괜찮겠다 생각이 들긴 해요. 취득세 준 거 없잖아요. 1억 이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4개 정도만 세팅을 해도 현금 흐름 한 100만 원에서 130만 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깔고 앉은 시세 차익 생각해보면 월세 한번 돌리고 하나씩 팔아도 되고 2년 뒤에. 월세 세팅은 어쨌든 2년 보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2년 보유하면서 세금이 아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 사업자는 이제 우리 소득, 급여랑 합산이 되는데 개인 양도세는 합산이 안 돼요. 낮은 세율 구간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쌉니다. 2년 뒤엔. 근데 이제 단타 매도하면은 개인 양도세 77%니까 매매 사업자로 가야겠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월세 흐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뿐만 아니라 금리도 내려가고 있다. 이건 계속 좋아질 거고요. 우리가 싸게 받은 것도 깔고 앉고 있지만 부동산 특히 빌라는 전세 사기 뭐 여러 가지 공포감으로 이제 가격이 눌려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된 거, 싸게 받은 거 같이 받는다면 시세 차익이 지금 3천이었던 게 5천, 6천 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금 절감까지 하면 실제 남는 돈이 거의 더블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시장에서 팔 때는 시장 분위기가 매수자분이 원하는 대로 조건을 웬만하면 다 맞춰줘야 됩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시장 분위기가 회복이 되면 우리가 우위에서 매도를 하는 분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테리어 해주세요, 도배해서 팔아주세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짜잘한 비용들도 아낄 수 있겠죠.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월세로 2년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가 애초에 없기도 하고 주택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거 내가 큰 걸 하더라도 1억 이하짜리는 빠지니까 영향이 전혀 없는 거죠. 단기 매도를 해도 너무 좋고 월세 세팅을 해도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정규 강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강의가 2025년 첫 강의가 이제 모집 중이고요. 1월 11일 날 개강을 합니다. 각종 대행 서비스가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거. 세무사님, 법무사님, 대출 실장님,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경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요. 직접 특강을 해주기도 합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저한테 평생 이메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다는 혜택도 부여가 됩니다. 문의가 많으세요. 이거 평생인 거 맞냐? 언제 답변을 주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거의 한 이틀 안에 답변을 또 드리고 계시잖아요. 늦으면 이틀, 거의 대부분 하루 안에 드리는 거, 24시간 안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너무 안 된다 사후케어가. 단톡방을 만들어줬는데 거기 다 수강생들밖에 없어가지고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을 아무도 안 해준대. 저희는 솔직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너무 잘 돼 있지. 지금은 졸업생들이 레벨업을 해서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교육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평일 중에 온라인 줌 강의, 보충 강의를 해드리고 조별로 임장까지 교육생분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장 같은 경우에 특히 뭐 한두 시간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반나절을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만족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교육 기간 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직접 접목해서 실제 나와 있는 물건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팀을 만들어 드리고 팀 미션을 부여하고 개인 미션을 부여해 드려서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경매 물건을 찾고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6주 교육이라서 6번 교육받고 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매 찾아보고 이런 시간까지 합치면 잠시간도 줄여야 될 수도 있어요. 평소에 경매라는 걸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매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빡세게 해야 돼요. 그걸 저희는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경매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신 수강생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매 한 건 한 건 위주로 사례를 보여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경매로 이거를 반복해서 제2연봉을 만들어 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희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께서 낙찰이 되고 매도를 하면 연락을 받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주시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한테 안 주셨을 뿐이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공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선택인 거고, 연락을 주시는 것만 해도 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2월인데 10월 말 기준으로 취합을 한번 받았을 때 계약 완료된 것만 지금 126건이고요. 계약은 안 됐지만 매물로 내놓은 상태, 낙찰된 것까지 합치면 88건. 1년 반 정도 걸려서 이게 완성이 된 건데 한 200건 정도가 됩니다. 낙찰 사례가.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뭐 한 번 낙찰받고 그냥 끝낸 게 아니라 2건, 3건 얼마에 낙찰받았고 매도했는지까지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경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네. 대표적으로 세 분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15기 졸업생이신 김땡땡님.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가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굉장히 연식 오래된 엘베 없는 아파트 5층을 거의 뭐 2층 3층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거예요. 시세보다 한 2천만 원 정도 비싸게 받아버려가지고 보증금 1,500만 원이었나 뭐 그 정도를 포기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오셨을 때 이미 마이너스 1,500이 난 상태였습니다. 저희 강의료인 뭐 300만 원 요거까지 합치면 이제 1,800만 원이 이제 지출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남들은 지금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이분은 이제 한참 뒤에서 시작을 하는 분이었죠. 이분이 정말 대단했던 거는 경매로 받은 상처는 경매로 치유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교육을 듣는 태도 자체도 다른 분들이랑 정말 달랐거든요. 몰입하는 정도가 남들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게 막 느껴졌어요.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 중간중간에도 꾸준히 질문하시고 입찰하실 물건 가져오셔가지고 저한테 답을 구하고 확신을 더 갖게 되고 입찰하시고. 15기면은 벌써 이게 작년 중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경매로 입찰하고 낙찰받고 매도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첫 물건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물건 하나로 강의료 보증금 포기했던 거를 다 상쇄하고도 남았습니다. 200-300 정도 남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었어요. 부천 고강동에 있는 태산아트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부천, 수원, 뭐 안산, 그리고 일산 이런 동네가 빌라를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의 수요가 좀 비교적 꾸준한 동네거든요. 이분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매도를 한 2억 가까이 할 수 있다고 조사를 하신 거예요. 유찰이 많이 진행이 돼서 1억 1천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차수의 최저가인 1억 5,600보다도 더 높게 쓰신 거죠. 1억 5,900과 1억 1,000 사이를 생각을 하지 15기 교육생
기업생분처럼 1억 6천대를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1억 5,900일 때도 아무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분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고 저한테도 이제 자문을 구해서 2억 정도에 매도될 것 같은데 낙찰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억 5,900을 훌쩍 넘겨보고 싶다. 가격 조사가 확실히 됐기 때문에 전 그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등과 차이가 2,3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도를 1억 9,500에 했다는 게 중요하죠. 대학로 포기 물건이어가지고 공실이기 때문에 뭐 명도하는데 비용도 안 들어갔고 대출이자랑 간단한 이제 수리하는 비용 요 정도만 들어가서 취득세 법무비까지 해서 500, 6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2,400만 원 정도 제가 남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경매 네. 정규 강의도 또 추가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들으시고 할 정도로 그것까지도 하고도 남으셨다면서 되게 자.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교육 시스템 상으로는 저나 이제 법무사님 각종 대행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입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서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별게 없거든요. 권리 분석 깨끗하면 시세 조사로 바로 넘어가면 되고 본인이 얼마나 확실하게 조사를 하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쨌든 수도권 내에서도 임차 수요, 매매 수요가 좀 있는 동네에서 결과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도전적인 게 뭐냐면 이번엔 좀 외곽으로 나가볼게 라고 해서 남양주로 갑니다. 남양주가 같은 경기도여도 부천, 뭐 일산 이런 데에 비하면 굉장히 외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임차 수요도 좀 부족하고 여기는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진건읍 용정리 읍리예요. 인구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한 번 유찰됐을 때 입찰을 했는데 굉장히 잘 받았어요. 최저가에서 300만 원 더 올렸었는데 그게 1등이에요. 나머지 한 명은 거의 최저가 입찰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아마 300만 원 이내로 날 겁니다. 2억 2,300만 원에 낙찰 받아서 2억 6천에 매도를 했죠. 세전으로 치면 3,700만 원 정도 매도 차익이 있고 인테리어를 하고 매도를 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취득세, 법무비, 뭐 대출이자 이런 거 감안하면은 약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남죠. 2월에 낙찰 받아서 매도한 게 11월이기 때문에 낙찰 받고 바로 대출이자가 나오진 않으니까 잔금 납부를 뭐 3월 중순에 했다라고 가정하면 8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8번 정도. 그래서 지금 이 두 개로만 매도 차익이 세 전으로 치면은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부동산 경매 단타 매도의 매력은 가격 판단만 할 수 있으면 지역 구애받지 않고 어디든 입찰할 수 있는 거, 입찰 대행을 써서 그거를 이제 10분 활용하고 있으신 분이고 세 번째 보여드릴 물건 청주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낙찰받고 매도를 하셨고 2024년 5월에 2억 6,3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 입찰은 2명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육생까지 2억 8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네요. 비교적 뭐 매도 차익이 크진 않습니다. 아마 뭐 1,000만 원 이내로 남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1년 동안에 지금 낙찰을 4개 받으시고 3개를 매도하신 거거든요. 그 경험치가 진짜 엄청난 거죠. 이분은 이제 경매로 뭘 하든 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실 거예요. 작년 중순에 수강하셔가지고 올해부터 낙찰받기 시작해서 그쵸. 벌써 4개 낙찰에 3개 매도. 네. 지금 또 이번에 받은 것도 청주에 있는 빌라. 야, 지방 빌라까지? 네, 임차 수요나 뭐 매매 수요가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었고 이 정도면 빌라를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조사를 했겠죠. 그렇게 이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물건을 낙찰 받으셨고 1억 7,300짜리가 2번 유찰돼서 1억 1,000이 됐을 때 1억 1,300에 받아서 단독 낙찰로 받았습니다. 낙찰 받은 게 지지난달이네요. 10월 8일. 잔금 납부를 지난달에 했을 것 같고 이제 매도를 하고 있겠죠. 지금 1억 7천이라고 조사를 하셨으니까 적어도 1억 6천에는 매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은 사실 1년 안에 낙찰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낙찰은 낙찰이고 뭐 매도를 벌써 3개를 하셨으니까 더 좋은 건 이제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행 서비스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소개할 저희 졸업생분은 19기에서 또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스터디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신 분업님이십니다. 첫 번째 낙찰 물건은 올해 2월 21일 날 낙찰 받으신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동산파크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층이고요. 이 물건은 우리가 실제로 촬영도 갔었죠. 건물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었습니다. 2억 700에 단독 낙찰을 받았어요. 최저가 1억 9,700에서 1,000만 원 높여서 낙찰을 받으셨고 매도는 2억 5천에 하셨죠. 세전으로 이것도 4,300만 원인데 비용 나갈 게 별로 없었죠. 실제로 4,300만 원 중에서 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3,500에서 3,400만 원 정도 남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매도는 10월 달에 하셨네요. 7개월 정도 걸리긴 했습니다. 점유자가 좀 한동안 안 나가셨다고 그때 얘기 들었잖아요. 매도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네. 7개월 정도 걸리긴 했습니다. 그 대출이자나 뭐 이런 거 계산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도가 나오고 이게 이제 정리 안 된 상태에서 낙찰을 받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물건이 명대 협상을 이제 막 하고 있는 찰나에 다른 아파트를 또 받으신 거죠. 한 건으로 연봉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 것도 계속 아파트도 낙찰받고 뭐 빌라 또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꾸준히 단타매도 하고 계시죠. 두 번째 물건도 바로 볼까요, 그러면? 네,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로 넘어가셨거든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숙성마을 8단지 아파트. 이제 대단지 아파트고 3억 6,6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됐을 때 2억 5,600이 최저가인데 3억 700에 낙찰을 받으셨고 2등과의 차이는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권리 분석 그런 것도 전혀 문제가 없던 물건이었고 3억 4천만 원에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만 보면 이제 3,300만 원 차익이 있고 3월에 낙찰받고 매도하는 데까지는 한 5개월 정도 걸리셨네요. 명도가 좀 오래 걸려서 개고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9기면 올해잖아요. 올해 초. 벌써 2개까지 매도를 하신. 그쵸.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세전으로 매도 차익이 거의 7천만 원 정도 되죠. 비용 내고 하면 5천, 6천만 원 정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받은 게 아파트. 행신동에 있는 햇빛마을 아파트고요. 최저가 2억 1,300만 원 됐을 때 2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2등이랑 차이가 2,700만 원 정도가 나는데 졸업생분이 낙찰 받았을 때 정말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격도 충분히 확인했고 3억 3천이면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다. 정말 확신을 갖고 입찰을 하셨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등과의 차이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잘 아는 동네라고 하십니다. 세전으로 뭐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까지 팔고 나면 단타 매도로 억대 달성하는 거죠, 이분은. 요즘 같은 때는 아파트에서도 기회가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워낙 이제 불확성이 커졌고 대출 이슈도 있고 정치 쪽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장에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 연말이라 날씨도 춥고 그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다 걸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교육생들 모시고 법원에 가면 모입차를 하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모입차를 해요. 근데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엄청 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거래가 뭐 4억에 찍혀 있는데 낙찰이 막 3억 5천, 3억 4천에 돼요. 그렇게 되는 때가 잘 없거든요. 특히나 수도권 쪽은 단순히 단타매도 반복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처음에 빌라를 하시면 이 아파트가 너무 쉬운 거예요. 빌라를 단타매도 하신 분은 아파트는 너무 식은 죽 먹기인 거죠. 그리고 또 아파트 낙찰 받으시는 거 보면 가격대가 막 3, 4억 넘어가는 건 또 잘 안 하시더라고. 맞아요. 수익률을 좋게 만들려면 가격이 또 비싸지면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매도 차익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낙찰이 잘 안 되거든요. 맥시멈 한 3, 4억 정도? 5억 넘어가는 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익률을 못 맞춰요. 아파트는 수익률 20%만 나와도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5억짜리를 뭐 4억 3천 이렇게 받아야 뭐 그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20%, 30%가. 쉽지 않죠. 그렇게 받기가. 근데 요즘은 그게 가능해 보여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기일수록 진짜 경매장은 기회라는 게 지금 정말 싸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호님도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굉장히 스토리가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간절함이 있으셔서. 분업님 같은 경우도 경매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좋진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1년이 지난 지금은 해외여행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분업님한테도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게 보유의 값어치도 굉장히 크거든요. 보유하면서 여기에 시세 상승까지 얹어지면 매도 차익 우리 맨날 3천, 4천 이렇게 보잖아요. 2년 뒤에 보면 8천, 9천으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또 월세도 받. 이러면 1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괜찮죠. 그 다음 19기 졸업생이신 분이고 세 채를 낙찰 받으셨는데 한 채는 매도하셨고 한 채는 지금 매도 진행 중이고 한 채는 취하가 되면서 돌려받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2024년 5월 6명과 경합을 해서 우리 교육생이 2억 6,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3억 400이었고요. 최저가는 2억 4,300, 2,300만 원 정도 올렸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의 시세는 3억에서 3억 1천 정도면 매도가 될 거다라고 조사를 하셨어요. 평수가 전용 21평입니다. 보통 이제 강서구 쪽에 뭐 1.5룸 이런 것도 1억 후반 요 정도가 되거든요. 전용 21평이니까 충분히 3억 정도 받을 수 있죠. 엘베는 없지만 2층이기 때문에 또 층도 좋고 부산역이랑 또 가까워요. 그래서 역세권이고 서울이고 하니까 확실히 수요는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매도된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북구 번동에 있는 서이스타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찬가지로 2층이고요. 2억 7,100 감정됐던 거 한번 유찰이 돼서 2억 1,000 됐을 때 5명과 경합을 해서 우리 교육생이 2억 2,700을 쓰셔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2억 5,400만 원에 계약을 하셨습니다. 잔금이 11월 26일이니까 몇 주 전에 받으셨겠네요. 낙찰 받은 거는 7월, 잔금 납부는 9월 초나 8월 말에 하셨을 거니까 대출이자 한 3번 정도 내셨겠네요. 세 전으로 2,7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는 겁니다. 취득세, 법무비, 그리고 간단한 집 수리 이런 거 합쳐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내셨을 거예요. 약 1,000만 원 후반대의 실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1,000만 원, 네. 2천만 원이 네. 되게 쉽게 말하는데 큰 돈이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생긴다는 게 내가 회사 다니면서 1,000만 원을 월급 실수령으로 받으려면 몇 시간 일해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월급이 330이신 분은 3개월치의 본인 노동 시간을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300시간, 400시간 나올 것 같은데요. 경매로 아무리 이게 고생스럽다 한들 몇 시간이나 들어갔겠어요. 제가 봤을 때 30시간도 안 될걸요. 엄청난 수익인 겁니다. 1,000만 원만 남아도. 사실 직장인이 연봉 1,000만 원 올리기도 힘들거든요. 실수령은 또 더 적지.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이렇게 훌륭하신 수강생 분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네. 저희 커리큘럼을 한번 볼까요? 자랑하는 시간. 좋아.
커리큘럼에서 하나에 집중을 하지 다가구 뭐 상가 이런 걸 막 다 가르치지 않아. 하나 배우기도 굉장히 초보자분들한테 빡세거든요. 빌라를 배워서 아파트도 하고 빌라도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고 오피스텔도 한다 이거지. 빌라를 기준으로 다 설명을 드려요. 첫 시간에는 아무래도 마인드 세팅이 되어야 두 번째 주차, 세 번째 주차 얘기하는 것들이 좀 와닿거든요.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명확히 분리를 해줍니다. 전체 경매가 100이 있다면 50 정도는 안 봐도 되니까 넘기고 50 안에서도 30 정도는 남한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20만 보면 되는 거지. 그것만 내가 확신을 가지면 입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그게 이제 전체 커리큘럼에 녹아져 있어요. 사례도 보고 빌라 경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권리 분석에 대해서 당연히 다 말씀드리고 유치권이라든지 뭐 선순위 전세권, 대항력 포기 이런 특수 권리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드리고요. 중간중간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웠던 걸 복습하고요. 수업 시간 전에 전 주차에 배웠던 거 복습을 해드리고 메일 미션을 제공해서 그 주차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면 마지막 6주차 때는 확실히 이제 경매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마지막 주차의 미션은 그동안 앞에서 배웠던 거를 다 접목한 실제 물건을 가지고 동기생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죠. 서로 또 배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기수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기수 분들 동행임장 가고 계시잖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 중인 물건들을 같이 조사하니까 맞아요. 0에서부터 조사하는 거를 옆에서 딱 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에 맞아요.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육 때 말씀드린 것들을 실제 가서 제가 보여드리니까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교육생들의 만족도도 확실히 높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한 번에 모아서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별로 쪼개서 여러 번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맞죠. 이렇게 해야 또 결과들이 잘 나오고 결과가 잘 나와야 또 우리 학원이 잘 되는 거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왜 리치스쿨은 남들은 아무도 안 사는 부동산만 사는가? 다른 데들은 뭐 아파트를 좋은 걸 샀다. 이런 영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근데 저희는 또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부동산만 골라 사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매라는 거는 경쟁이 낮아야 가격을 싸게 받을 수 있고 물건 자체를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걸 본다든지 권리 분석상 뭔가 특이사항이 있는 거를 본다든지 누가 봐도 정말 선호될 만한 물건들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와 반면에 아파트가 아닌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이라면 입찰에 참여한 다른 경쟁자들의 인원수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더 많이 싸게 받을 기회가 열리는 거고요. 매물도 괜찮고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면 매수를 하더라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다른 장점들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금 자체가 적게 드는 거. 1억 이하는 또 취득세 중과가 없죠. 다주택자들도 빌라 투자는 할 수 있겠다. 제가 최근에 지금 아직 매도가 되진 않았지만 1억 이하를 좋은 가격에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우리 교육생들 중에 다주택자이신 분들도 결과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거래되는 비율, 퍼센트 자체가 아파트보다 높진 않지만 제 가격보다 싼 가격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으면 그러려면 더 많이 싸게 샀었어야 되죠. 그렇게 내놓을 수 있으면 충분히 거래가 되기 때문에 빌라라서 안 되고 아파트라서 잘 되고 이렇게 이분화해서 설명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만 봐도 10,000건이 넘게 나오거든요. 1년에. 그러니까 하루에 30개씩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빌라도. 매도 사례들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기수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사례 가겠습니다. 경기도 부천. 저는 부천과 수원이 조금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는데 뭐 사고가 터지더라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은 임차 수요는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 매매 사례도 꾸준히 나오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줬던 물건들에 적극적으로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24기 교육생 분께서 낙찰을 받으셨고요. 4개월 만에 단타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긴 다세대 주택이고 도면을 보면은 X박스 표시된 게 엘리베이터 계단 우측에 자리 잡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어진 지는 보존등길 18년, 6년 된 건물이고요. 15년 이내로 들어오는 빌라를 사셔야 매도가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될 게 경매지에 엘리베이터 문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는데 실제로는 있거든요. 반드시 도면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권리 분석도 보증공사에서 이제 대항력을 포기해준 물건이라서 권리 분석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2억 1,100만 원에 낙찰받아서 2억 3,5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잔금을 9월에 납부를 하셨으니까 매도 잔금을 이제 12월 27일 날 받게 됩니다. 보증공사에 의해서 명도는 되어 있었고 대출이자 3개월치 일부 수리비 한 15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취등록세 법무비까지 해서 45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남는 돈은 2,400에서 600, 700만 원 정도 빠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매도 차익이 크진 않아요. 수요라든지 이런 걸 좀 확실히 조사를 하시고 들어가셨고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높이시긴 하셨어요. 보시면 2등이랑 가격 차이도 지금 37만 원 차이거든요. 7명 들어왔고 10명 이내로 들어오면서 2등과 근접한 가격을 썼기 때문에 무리한 가격을 쓴 건 아니에요. 부천이란 동네 자체가 빌라가 인기가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너무 낮게만 쓰면은 낙찰되기가 사실
사실 어렵기는 합니다. 주택수를 다시 낮춰서 또 재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투자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80% 대출이냐 90% 대출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을 뭐 90%까지 끌었을 때는 약 3천만 원 정도 들었을 것 같네요. 2억 1천만 원에서 이제 10% 내 잔금이니까 2,100만 원인 거고 거기에 뭐 부과되는 그런 것들을 합치면 약 3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천만 원으로 약 1,500만 원을 벌었으니까 그래도 한 5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투자금을 1,000만 원 이상 불리셨으니까 잘하신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을 보시면서 경상북도 영천시보다 임차 수요라든지 매매 수요가 많은 동네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런 물건도 매도가 된다면 좀 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경상북도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동신캐슬이라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1억 3천, 우리 교육생을 포함해서 6분 입찰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1억 4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 2등은 9,900만 원, 약 500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물건은 3층입니다. 그래서 도면을 보면 엘리베이터 표시 있고 한 층에 2개 호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방개수가 보이지 않았을 때 임장 가서 확인하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분양했을 당시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 사진이랑 같이.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전용 면적 25평이니까 방 3개 화장실 2개가 맞을 겁니다. 보통 15평, 16평 이상이면 방 3개까지는 나오거든요. 권리 분석도 채무자 점유이기 때문에 뭐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빨간 글씨로 걸려있는 특이사항은 전혀 없고 소유권 보존 등기 2013년 7월 11년 된 건물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빌라 단지들과 아파트 단지들이 혼재해 있거든요. 아파트 인프라 그리고 빌라 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또 잘 들어옵니다. 복지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식당이나 그리고 버스 정류장도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거든요. 뭐 영동 중학교 그리고 영동 고등학교도 자리 잡고 있고요. 입지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물건을 1억 400에 받아서 1억 1,9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 이제 1,500만 원 정도의 차익이 있는 건데 물건 자체의 가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부과되는 수수료도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이사비 한 5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고 수리비나 이런 거 제 생각 600만 원 이내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800에서 900만 원 정도는 실제 수익으로 남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출 이자를 2월 28일 날 잔금 납부를 해서 매도를 5월 14일 날 잔금을 받으셨네요. 3번 정도 내셨겠네요. 대출 이자도 3번 냈으니까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방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이런 나홀로 아파트도 거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14기면 꽤 오래된 기수잖아요. 올해에도 투자하고 계시고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4기 교육생이면은 작년 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꾸준히 경매를 하는 거는 본인이 한번 수익을 받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경매라는 거는 첫 시작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걱정되고 하거든요. 꾸준히 입찰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물건은 경기도 수원시 다세대 빌라. 요거는 저랑 같이 임장 갔던 물건이에요. 교육 기간 중에 물건 하나를 지정해서 조별로 임장을 다 같이 가는데 그때 제가 지정했던 물건이기도 하고요. 가격 조사도 해드렸고 같이 조사를 하니까 부동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같이 듣거든요. 현장에서. 그 얘기도 듣고 참고할 거는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더 확신을 갖고 입찰을 하시더라고요.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301호입니다. X 표시가 이제 엘리베이터 표시입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301호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네요. 보통 이제 빌라를 보면은 1, 2, 3, 4호 이렇게 구성을 할 때 보통은 1호에 가장 좋은 라인을 배치를 합니다. 반드시 임장을 통해 확인은 해야 되지만 보통 70% 80%가 1호 라인을 가장 이제 트여 있는 쪽 아니면 공원 쪽 막혀 있지 않은 쪽을 배치를 하니까 그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물건 또한 1호 라인이 가장 좋은 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도면을 보시면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을 포기한 물건 그래서 공실이었고 살고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불법 점유자도 없었습니다.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보증공사 연락하고 비밀번호를 잘 받아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매매로 내놓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실제 매도까지 이어졌고요. 지어진 지는 2019년 해서 5년 된 물건입니다. 위치를 간단히 보면은 파장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활발한 지역입니다. 좌측에는 이제 국세청 이미 재개발이 된 포레나 북수원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도 있고요. 우측으로는 노후된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메이드하우스 2019년식 빼고는 거진 다 이제 빨간 벽돌 빌라들이었습니다. 신축을 찾으시는 분들은 빨간 벽돌 빌라들이 매매로 나와 있어도 안 보겠죠. 그래서 우리 거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도 신축을 좀 선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경부선도 지나가고 있고요. 1호선 이제 성균관대역도 있고 이미 재개발이 된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낙찰을 1억 8,700만 원에 받았고 매도를 2억 2천만 원에 했습니다. 사실 시세 자체는 2억 3천 4천까지 가는데 빨리 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일부러 싸게 내놔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날 잔금을 받으셨고 잔금 납부한 건 8월. 그래서 이 물건은 잔금 납부 기준으로 2개월 만에 매도
매도 잔금을 받으셨습니다. 매도 차익은 세전으로 3,300만 원 정도가 나고요. 취득세라든지 법무비 그리고 소득세 이런 거를 다 납부하고 나면 8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 남는 돈이 2천만 원 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을 80% 받은 걸로 압니다. 3,700만 원의 기타 잡비 이런 거 포함해서 약 4천만 원 좀 넘게 초기 투자금으로 들어가서 실제 남긴 돈이 2천만 원 후반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40% 5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지역 다양한 기수에서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는 각 교육생 개개인별로 경매인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좀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건 찝어서 요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렇게 하면 사실 그 다음이 또 문제거든요.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하게끔 만들어 드려야 수도권이 아니라 뭐 지방에 가서도 같은 내용을 접목해서 시세 조사를 하고 입찰에 참여하고 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꾸준히 이제 결과도 나오고 본인들이 또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듭니다.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정규 교육과정을 설명드리면은 초심자부터 이제 중급까지 모든 분들이 들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한 물건의 입찰에 참여하는지에 좀 집중을 하고요. 제가 지정해드린 물건을 가지고 임장도 가고 법원 체험도 하고요. 배웠던 내용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이메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루 이틀 안에 보통 피드백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저뿐만 아니라 550명의 경매 전문가들, 선배 기수분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세무사님, 법무사님, 인테리어 전문가분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졸업방에 들어오시면은 경매에 관해서 물어보시면 10분 안에 다 답변이 되니까 졸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혜택도 받으실 수 있고요. 낙찰받고 나서 이후 과정들, 명도, 그리고 인테리어, 뭐 대출, 세무, 이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분들을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부가적인 이제 비용들이 발생이 되지만 내가 믿고 맡길 만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실 거고요. 낙찰 성과들이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강의 요청을 드리기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